1장. 모든 것이 떠난 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병원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는 마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이 그의 시간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요. 전화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말 버시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요. 남편도 떠났죠.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읊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이 질문은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을 건드립니다. 정약용은 57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벗도 벼슬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관계들은 권력이 무너지자 함께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좁은 방 하나와 끝없는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길 기다립니다. 자식이, 배우자가,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합니다. 관계는 변하고 사람은 떠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끝내 내 편에 서줄 사람을 찾지 말고 끝내 내 편이 될 결심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법이었습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건강도, 관계도, 역할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까요? 정약용은 그 답을 3개의 기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자식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중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내일을 여는 배움입니다. 늙어서도 자라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사람은 홀로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통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려면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지키고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떨어지고 건강은 언젠가 무너지고 자식도 언젠가 멀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지켰는지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병원 복도의 그 노인은 아직 이 3 기둥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내 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대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지켜야 할 것은 재산도 자식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2장. 첫 번째 기둥,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임금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을 지을 때도 정책을 올릴 때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윗사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모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그를 믿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유배길에 오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평가에 기대 세운 삶은
그 평가가 사라지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강진에 도착한 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죄인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낙오된 신하, 버림받은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는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백성의 벗, 아직 쓸모있는 사람. 그 이름은 남이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태제를 하나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남의 시선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유일한 기준이 되면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심리의 메커니즘입니다. 외부 평가에 의존하는 자아는 그 평가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뭐라 할까? 남편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 하루를 견뎠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아플 때조차 먼저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자랐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늙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그 얼굴을 그는 오랫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장, 이사, 임원이라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그 직함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사라졌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봐주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고 손주가 떼를 쓰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식의 평가에 매달렸고 그 평가가 차갑게 식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입니다. 오늘 불다가 내일 멈춥니다. 칭찬도 바람이고 비난도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기대 서 있으면 바람이 멈추는 순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평가를 들을 때 한 발 물러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관찰하되 그것을 곧바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질문은 남이 아닌 내가 답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해냈다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죄인인가, 선비인가, 아버지인가, 스승인가? 그 질문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답해야 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답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평가 속에서 삽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시선.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남이 나를 평가하지 않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텅 빈 자리를 마주합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노년은 공허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까? 남이 만들어준 이름으로만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를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이라도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편이었는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3장.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법. 강진의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정약용은 좁은 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종이 위에 글자가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농사법을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쓴 글은 자신에게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함부로 대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을 위해 몸을 혹사했고 남의 인정을 위해 마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 편이 되겠다.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 존중을 실천으로 내리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삶. 그 속에서 나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수발, 손주 돌보기.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삼켰습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누워서야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좀 챙기며 살걸. 그 후에는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내 몸을 물어보네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했던 남자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자가 들어왔고 그의 자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나를 챙기지 않았을까?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학원비, 유학비, 집 마련 자금.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차를 타고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지만 그를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각자 바빴으니까요. 그는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뭘 해줬지? 자기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나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밭을 읽었습니다. 점심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 규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킬 것입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차 한 잔 마시기,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넷째,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잘 해냈다고 조용히 인정하십시오. 다섯째,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우리는 남에게 친절하라고 배웠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친절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남에게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정작 가장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데 말입니다. 진짜 효도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챙기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힘들었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밤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대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사장. 두 번째 기둥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 정약용에게는 한때 가장 믿었던 벗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를 가자 그 벗은 침묵했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약용을 비난하는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권세가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보며 정약용은 인간의 이면을 배웠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 한계를 모르면 마음이 다친다는 것을요. 강진에서 그는 새로운 관계를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지만 모든 것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선이 없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관계의 경계에 대한 핵심 태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경계 없는 친밀함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관계에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침범이 시작됩니다. 침범이 반복되면 원망이 쌓입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 알았어만 말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들어줬고 며느리가 원하면 맞춰줬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계가 없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를 매일 돌봐줬습니다. 자식은 엄마 덕분에 일할 수 있다고 감사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고 손주가 떼를 쓰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우리가 믿는 건 엄마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을 그었어야 했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정은 선이 있을 때 오래간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입니다. 들어올 사람과 나갈 사람을 구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이 있어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그을 수 있을까요? 균형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경계를 그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상대가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셋째, 도움은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지 강요당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지칩니다. 자식은 당연하게 요구하고 친구는 계속 기대고 주변 사람들은 끝없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미움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하지만 그 견딤의 끝에는 무너진 마음만 남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는 높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 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관계도 나도 오래갑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지쳐 있습니까? 혹시 그 관계 안에 그대를 지키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5장. 거절과 침묵, 마음을 지키는 작은 기술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탁도 많았고 하소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편지에 답했습니다. 위로하고 조언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지쳤습니다. 답장을 쓰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운한 편지를 받으면 종이에 답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식었고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기술입니다.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평생의 원망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해롭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계속되는 하소연 전화. 모두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네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결국 원망으로 쌓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폭발했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뭘로 보는 거니? 그 자식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경계를 그지 못한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할까봐요. 그래서 매번 나갔습니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야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술자리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 친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 어머니는 매번 들어줬습니다. 위로했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지금 힘들어. 오늘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 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쉬어.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거절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어렵겠습니다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즉각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시간을 버십시오. 셋째, 대안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거절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넷째, 거절 후에 침묵을 견디십시오.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다섯째, 거절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지킨 것뿐입니다. 침묵도 기술입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늘어놓을 때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응을 지연하는 법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즉각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히 내뱉은 말은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말과 침묵의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빠르지만 침묵은 깊습니다. 말은 채우지만 침묵은 비웁니다. 말은 설명하지만 침묵은 이해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하는 법을 배웠지만 침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내가 오늘 지켜야 할 울타리는 어디입니까? 그대는 지금 어떤 부탁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혹시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울타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그대의 마음을 지킵니다. 6장. 세 번째 기둥, 내일을 여는 작은 배움. 강진의 봄은 고요했습니다. 정약용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언제 물을 대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벼슬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의학, 농법, 지리, 역사. 그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이제 벼슬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몸은 묶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길을 나섭니다. 배움과 노년의 관계에 대한 핵심 태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오히려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육체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정신의 노화는 선택입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하루는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배워볼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굼뜨고 화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우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 그 작은 기대가 하루를 바꿨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일흔이 되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보자.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은 모두 젊었고 그는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는 처음으로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주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그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음악을 좋아했지만 악기를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하모니카를 샀습니다. 작고 간단한 악기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혼자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굼뜹니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은 끝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를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배움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배움은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글자를 익혔고 새로운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균형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즐거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배움은 성취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나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십시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완벽이 없습니다. 넷째, 배운 것을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손주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눔은 배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섯째, 기록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기록이 그대를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젊은 시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위한 것, 취직을 위한 것. 하지만 진짜 배움은 노년에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배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배움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요리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과 정체의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움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정체는 제자리에 머뭅니다. 배움은 호기심을 키우지만 정체는 무감각을 낳습니다. 배움은 연결을 만들지만 정체는 고립을 깊게 합니다. 배움은 마음의 창문을 냅니다. 그 창문으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배움을 멈춘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배움이 그대의 내일을 열 것입니다. 7장. 늙음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큰 벼슬도 넓은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정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하지만 세 가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기 존중, 관계의 울타리, 배움. 그 세 기둥만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다른 것은 조금 흔들려도 괜찮았습니다. 노년의 정리에 대한 핵심 태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집착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관계는 고독을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역설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 싸웠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고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형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이것뿐이었나. 재산은 많았지만 형제는 흩어졌습니다. 그 재산이 결국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모았지만 정작 남긴 것은 갈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물건을 모았습니다. 옷그릇, 이불, 책.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방문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버리세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넘어졌습니다. 쌓인 물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치웠습니다. 퇴원 후 그 할머니는 깨끗해진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물건이 사라지자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책이 수천 권이었습니다. 서재가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이 침침해져 책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들 다 읽으셨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반도 못 읽었단다.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가지고 계세요? 그 질문에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걸 붙잡고 있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기로. 정말 소중한 책 10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둘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붙잡을지, 무엇을 놓을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삶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합니다. 새 기둥만 온전히 지키면 다른 것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만큼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균형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멀리하고 나를 살리는 관계만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욕심도 정리하십시오.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 욕심이 노년을 무겁게 만듭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관계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후자와는 조금씩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가지씩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건, 생각, 걱정. 무엇이든 좋습니다. 넷째, 남기고 싶은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다섯째, 유언을 써보십시오. 재산 분배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요. 재산과 태도의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은 남지 않습니다. 집도 돈도 물건도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따뜻했는지, 냉정했는지, 지혜로웠는지, 욕심이 많았는지.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놓아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에 남는 얼굴. 내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약용은 여든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한 사람과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나 자신입니다. 그 만남이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얼굴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 따뜻하면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우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에 대한 핵심 태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쫓을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남이 칭찬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내립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정약용은 새 기둥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기 존중, 관계의 울타리, 배움. 그 기둥 위에 그의 삶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조금 더 나아졌는가? 그 질문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친구도 취미도.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는 평생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주하려니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잘하면 기뻤고 못하면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됐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인정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는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눈으로만 나를 봤구나. 내 눈으로는 한 번도 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인정할게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집은 넓지만 비어 있었고, 차는 좋지만 갈 곳이 없었고, 지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공을 얻었지만 나 자신을 잃었구나. 그날부터 그는 작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산책, 독서,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약용은 지식과 명예보다 마음을 다스리려 했던 자세가 더 오래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썼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저녁 자신을 돌보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그를 끝까지 지탱했습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주었는가?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이번 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셋째, 한 달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넷째, 1년에 한 번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올해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다섯째, 유언장에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을 적어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평가와 자기 평가의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평가는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기 평가는 일관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는 외부에서 옵니다. 하지만 자기 평가는 내부에서 옵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내 내 편이 되어주는 새 기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바라보는 눈.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시선입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셋째, 내일을 여는 배움. 늙어서도 자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 기둥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의 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대 자신의 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의 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얼굴은 그대가 그대에게 보여준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따뜻하기를, 그 눈빛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주었는가? 그 질문이 그대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